안녕하세요. 세상을 읽는 새로운 시선, 행간뷰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건축을 주민 의지만 있으면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건축의 출발점은 단지 안이 아니라 먼저 지자체의 기본 계획입니다. 즉, 우리 단지가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시와 구가 이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정비할 것인지 큰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 기본 계획은 보통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반영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정비를 할지 말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비 예정 구역의 위치와 면적, 토지 이용 방향, 용적률과 높이의 큰 방향, 기반 시설 계획, 단계별 추진 계획까지 담깁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끼리 열기가 높다고 해서 바로 동의서부터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단지가 기본 계획 안에 들어와 있느냐, 정비 예정 구역으로 잡혀 있느냐입니다. 이 확인 없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주민 기대만 키워놓고 시간은 쓰고 비용은 쓰고 나중에는 왜 안 되느냐는 갈등만 남습니다. 재건축은 열정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 행정의 큰 틀 위에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기본 계획에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시장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다음 단계에서 특이와 권리 왜곡을 막기 위한 강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기본계획 공람이 시작되면 그 지역은 그냥 관심 지역이 아니라 규제가 작동하는 지역이 됩니다. 바로 행위 제한입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 필요하면 1회에 한해 1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그냥 기간 설명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이 3년, 길면 4년이 앞으로 권리관계와 사업 속도를 통제하는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막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쓸데없는 신축이나 증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비가 예상되는 지역에 갑자기 건물을 더 올리거나 손을 대면 나중에 철거비와 보상 구조가 꼬입니다. 둘째, 더 중요합니다. 투기 세력이 권리를 쪼개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재건축이 될 것 같다는 소문이 돌면 누군가는 실거주를 보지 않습니다. 입주권, 분양권, 조합원 지위만 보고 움직입니다. 실무에서 이걸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권리자가 불필요하게 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결국 분담금이 올라가고 사업성은 떨어집니다. 즉, 행위 제한은 재산권을 괜히 묶는 장치가 아니라 초기 기준선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막히느냐? 다음 슬라이드가 바로 그 실무 디테일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행위 제한이 걸리면 그냥 조심하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막히는 행위가 꽤 구체적입니다. 건물 신축이나 증축이 제한되고 토지 분할 같은 지분 쪼개기도 어려워집니다. 또 일반 건축물 대장을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 바꾸거나 집합 건축물의 전유 부분을 다시 나누는 것도 제한됩니다. 재개발은 원래 노후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라 여러 세대나 지분으로 잘게 쪼개서 권리를 늘리려는 시도를 막는 의미가 큽니다. 반면 재건축은 기존 공동주택이나 상가의 권리를 더 잘게 나눠서 추가 분양 자격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막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결국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본질은 같습니다. 나중에 더 많은 몫을 받기 위해 권리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를 막아서 사업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제한이 걸린 뒤에 뒤늦게 물건을 사는 분들 중에는 싸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싸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약이 많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든 소유자든 이 시기에는 가격만 보지 말고 권리의 형태가 깨끗한지, 대장과 지분 관계가 복잡하게 변형된 흔적이 없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규제를 걸어놓았다고 해서 이제 재건축이 자동으로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음에는 아예 출발 자격 자체를 판단하는 절차가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행위 제한이 걸렸다고 재건축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 건물이 정말 재건축이 필요한 상태인지 공식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가 바로 재건축 진단입니다. 예전에는 안전진단이라는 표현이 익숙했지만 지금은 재건축 진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이 건물을 계속 고쳤을 것인가 아니면 재건축으로 가는 것이 타당한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평가의 큰 축은 주거 환경 적합성,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과 설비 노후도입니다. 즉, 단순히 낡아 보인다가 아니라
살기에 적합한지,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마감과 설비가 얼마나 낡았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으면 재건축 진단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숫자는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초기 실무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완전히 끌고 갈 동의율은 아니어도 적어도 이 단지가 공식 검토에 들어갈 만큼 문제의식이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첫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무상 기억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시기 운영이 훨씬 전략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사업 속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진단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행정이 알아서 정비계획을 잡아주지 않으면 주민이 직접 끌고 갈 수는 없느냐? 바로 그 답이 주민 제안형입니다. 정비계획은 행정이 주도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민이 먼저 입안을 제안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 제안형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주민이 우리 지역은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 도서를 갖추고 행정에 정식으로 입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의율입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시행령은 상한만 두고 있습니다. 즉, 토지 등 소유자 기준과 토지 면적 기준 모두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몇 %가 필요한지는 해당 시도조례가 정합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을 많이 틀립니다. 주민 제한형은 전국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정비 사업이어도 서울과 다른 지자체의 출발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제한형은 주민이 먼저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조례를 제대로 안 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울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럼 서울은 어떠냐?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서울 기준을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주민 제한령의 문턱을 시행령 상한보다 낮춰두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기준으로 보면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입니다. 이 숫자는 상당히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주민 제한령이 이론상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추진 전략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동의율 50%를 맞췄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비 계획안의 내용, 경계선, 기반시설 배치, 용적률, 높이 제한, 이 모든 것이 사업성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즉, 주민 제한형의 핵심은 단순히 서명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계획안을 들고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쁜 안위로 50%를 모으면 빠르게 시작해서 더 크게 꼬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업의 선이 그어집니다. 말로만 추진하던 단계가 아니라 외곽선이 실제로 확정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정비 계획이 수립되면 가장 큰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이제는 대충 이 일대가 대상이다가 아니라 사업구역의 경계선이 실제로 확정됩니다. 이게 바로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절차를 보면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30일 이상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보 고시로 이어집니다. 또 소유자가 요건을 갖추면 입안 제한을 할 수 있고 행정은 60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절차 문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분담금 추산의 윤곽, 기반시설 위치, 용적률과 높이 제한, 이런 숫자와 그림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시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어떤 분은 생각보다 분담금이 크다고 하고, 어떤 분은 도로가 왜 여기로 나느냐고 하고, 어떤 분은 용적률이 이 정도면 사업성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즉, 정비구역 지정은 축하할 단계이면서 동시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내부 갈등이 숫자와 도면으로 표면화되는 단계입니다. 실무자는 이때 숫자를 확정값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시점의 추산액과 계획은 향후 협의와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에게는 희망도 과장하지 말고 공포도 과장하지 말고 현재 보이는 윤곽과 변경 가능성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구역 지정이 되면 이제 거의 다 온 것처럼 느낍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지정 이후에는 더 무서운 리스크가 기다립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사업은 안전권에 들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업은 유지 진행과 해제 좌초라는 두 갈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비구역이 유지되며 진행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영질 변경, 토지 분할 같은 주요 행위가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구역이 지정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법정 기한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 계획인가를 밟지 못하면 해제 사유가 되고, 주민 부담이 과도하거나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권 해제도 가능합니다. 더 무서운 건 해제 고시가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결국 정비구역 해제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사업이 중간에 무너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치명적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출발을 화려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기한을 관리하고 동의율을 관리하고 단계 전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재건축은 단순히 언제 새 아파트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 계획, 행위 제한, 재건축 진단,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구역 해제 리스크까지 초기 절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후의 돈과 시간과 갈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더 민감한 문제가 나옵니다. 누가 공식 주체가 되는지,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은 어떻게 가는지, 동의율은 어떻게 쌓이고 어디서 무너지는지 진짜 실전의 승부가 시작됩니다. 3부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와 조합 설립 단계에서 무엇이 실제 승부처가 되는지 실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이 왜 어떤 구역은 빨라지고 어떤 구역은 끝없이 싸우게 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강의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행간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